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7강에서는 지사학의 여러 가지 법칙하고 또 지층을 대비해서 상대적인 선후관계를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 8강에서는 지층의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층의 상대 연령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사실은 지난 강의 때 상대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이미 완료를 했어요. 그럼 지금은 그 방법을 활용을 해서 실제의 예시 지층을 가지고 한번 상대 연령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연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지층이나 암석의 생성 시기와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순서를 상대적인 선후 관계로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나이가 어떻다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누가 먼저 퇴적이 됐느냐 요거만을 따지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지질 단면도를 보고 순서를 말해 볼게요. 자, 지질 단면도가 나왔어요. 자, 우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지사학의 법칙이 있었죠. 그 지사학의 법칙을 활용을 할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칙은 사실은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대 연령을 측정을 할 때는요. 웬만해서는 지층의 역전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하려면 이 지층은 지층의 역전이 없었다라는 단서 조항이 원래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게 수능의 문제가 아니고요.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지층의 상대적인 순서를 결정하는 이런 간단한 질문에서는 그렇게 단서 조항으로 주질 않아요. 단서 조항이 없으면요. 지층의 역전이 없었다라고 간주를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원칙적으로는 그게 단서 조항이 있는 게 맞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수능이나 이런 모의고사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날 때는 단서 조항을 아예 생략을 해버려요. 없으면 지층의 역전이 없었다라고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지층 누중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층은 뭐다? 네, I죠. 왜냐하면 여기 F에 암맥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이 암맥이라는 거 뭐였죠? 네, 마그마가 관입을 했을 때 형태 중에 우리가 배웠던 거 두 개 중에 하나죠. 지층의 지층면을 관통해서 올라오는 게 바로 암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I랑 옆에 같은 높이의 어떤 F가 있지만 F는 아예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하면 순서대로 적으면 I, H, G, E, D까지 우리가 지층 누중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 바로 암맥 F가 여기 제가 이거를 1번이라고 쓰고 2번 F가 관입을 한 거죠. 자, 왜 그러냐? 자, F가 관입을 해서 변성작용을 받은 부분을 봤더니 I, H, G, E, D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암맥 F가 이 D까지 퇴적이 된 다음에 관입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네, A, B, C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라면 모양처럼 이렇게 보통 지층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통 부정한 면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지층은 이렇게 직선으로 이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가 부정합이 들어가야 되죠. 부정합.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마찬가지로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C, B, A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I, H, G, E, D 그리고 암맥 F가 관입, 그 다음에 부정합, 그 다음에 C, B, A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지층의 생성 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상대 연령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다음 지질 단면도를 보자고 되어 있어요. 이 아래쪽은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죠. 자, 지층 누중에 의해서 자, 제가 답을 한번 써보죠. 1번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순서대로네요. A, B, C, D, E A, B, C, R 이렇게 하면 또 속는 거죠.
이게 이제 함정인 거예요. 자, 보시면 앞에 문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A, B, C, D, E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보시면 여기 D에 뭐라고 써 있냐면 관이밤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관이밤상이 뭐였냐면은 관입을 한 거예요, 마그마가. 그런데 지층과 거의 평행하게 관입한 형태, 옆으로 퍼진 형태가 관이밤상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A, B, C, E하고 D가 지층의 면이 굉장히 나란하게 평행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D는 똑같이 A, B, C처럼 순차적으로 퇴적된 게 아닙니다. 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관입한 거 색깔을 잘 보시면 아래쪽에 약간 C에 가까운 색깔이 있고요. 위쪽에 D에 가까운 색깔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어차피 관이밤 상이 되려면 위와 아래의 사이에 관입이 일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관이밤 상이 나타난 그 층 위에도 퇴적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평행하게 관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층 누중의 법칙에 의해서 A, B, C를 판단할 수 있고 D는 관이밤 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 퇴적된 거는 A, B, C 다음에 E가 퇴적이 된 겁니다. 그리고 D가 관입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가 뭐예요? 네. F가 그 다음에 바로 관입을 했어요. 자, 순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F가 D도 뚫고 지나갔죠. 그러니까 D 다음에 F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이 나오는 게 부정합입니다. 부정합. 부정합의 형태는 경사 부정합이 되겠죠? 왜냐면 부정합 면과 아래쪽의 지층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부정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F하고 D가 이제 보시면 부정합 면을 경계를 해서 위쪽으로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합이 나중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그냥 지층 누중에 의해서 법칙은 생략할게요. 지층 누중에 의해서 그대로 G, H, I, J, K 이런 순서대로죠. 그래서 답을 하자면 A, B, C, E 그리고 D 관입, F 관입, 부정합, G, H, I, J, K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씩 점점 복잡해진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요 지층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가장 아래쪽에 있는 애를 찾아봤더니 누가 있냐면 비편마함이 있어요. 편마함.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죠? 아이고, 앞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자, 1번 B가 퇴적이 됩니다. 그리고 B가 변성을 받은 거예요. 뭐 자세하게 어떻게 변성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변성을 받아서 얘가 편마함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야 된 게 A 화강합이 관입을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게 그 위에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이제 부정합이 생겼어요. 부정합. 자, A가 관입한 것하고 부정합의 선후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죠? 네. 부정합 면 자체가 관입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합보다 관입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합까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뭐 여감층, 석회암층 등등등 해서 연결해갖고 한꺼번에 D라고 돼 있죠? 퇴적함 D가 퇴적됩니다. D 퇴적. 그리고 다섯 번째가 단층이에요. 단층. 단층 E. 단층이 형성됐죠? 그럼 이 D층이 퇴적된 것과 단층이 형성된 건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요. 단층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 D도 끊어졌죠. 그러니까 이 D 지층이 먼저 생겼다가 단층에서 잘라진 거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층이 형성됐는데 뭐 찾아볼까요? 이 어떤 단층이죠? 네, 여기 단층 면을 경계로 했을 때 더 위쪽으로 올라가어 있는 얘가 상반이고요. 얘가 하반이죠. 그러니까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거, 즉 정단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C가 관입을 했죠. 왜냐하면 이게 단층 면도 통과를 했고요. D층도 다 퇴적했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 한번 보면 조금 더 복잡하지만 가장 먼저 있는 걸 보니까 E죠, E. E가 가장 아래쪽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형태가
일반적인 퇴적암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E하고 G 사이에 이 검은색으로 라면줄로 돼 있어요. 그 말은 부정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은 E가 뭐 퇴적 형성 모르겠어요. 이게 퇴적층인지 마그마층인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냥 편하게 이 퇴적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이 부정합.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위 순서대로 그대로 가겠죠. GLC 순서대로 쭉 갔고요. 그 다음이 정단층 H. 왜냐면 E하고 G하고 L하고 C를 전부 다 어긋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단층이 C까지 퇴적된 이후에 형성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여기 위에 부분, 여기 부분이죠. 여기도 라면줄 모양 진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정합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갔죠. M, D, J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A의 관입이 있네요. 왜냐면 이 A의 관입이 MDJ가랑 밑에 층까지 전부 다 아래쪽에 있던 부정한 면까지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반면에 A보다 위쪽에 있는 J보다 위에 있는 부정한 면은 덮지 못하고 잘렸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부정합보다는 A 관입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부정합 생겼죠. 여기 부정합이에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면은 N, K, B죠. 그 다음에 또 부정합. 그 다음에 마지막에 F.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자, 지금 많은 예시들을 지금 다뤄보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상대 연령 측정해보는 예시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F하고 P하고 누가 먼저인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아래쪽에 있네. 자, 누가 먼저예요? 네. F가 먼저죠. 뭐냐면 F가 있었는데 P가 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F가 뭐죠? 요게 힌트인데 P, 즉 마그마 성분에 의해서 둘러싸인 거죠. 이게 뭐예요? 포획암입니다. 포획암. 그러니까 포획되었을 때 포획당한 암석이 포획한 암석보다 먼저죠. 그래서 F가 먼저고 P 나옵니다. P는 관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이제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운 거는 바로 위에 줄에 있는 I가 있는데 일단은 G 단층이 먼저죠. 부정한 면보다. 왜냐하면 부정한 면이 단층 면에 의해서 아니죠. 단층 면이 부정한 면에 의해서 잘렸어요. 그러니까 G 단층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정한 면이 나옵니다. 부정한 면은 그냥 부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가면은 B, R이죠. B, R에 의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M이 또 관입을 했네요. M 관입. 자, 그 다음이 나오는 게 HA인데 자, 여기 사이에 지금 그림이 약간 오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B, R이 퇴적되고 M이 관입을 했으면요. 그 다음에 H가 바로 퇴적이 되려면 아마도 여기는 마찬가지로 부정한 면으로 채워져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부정합이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림상에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 애매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까지 하고 나면요. 또다시 부정합이죠. 여기 부정합.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은 E, X, D죠. 그 다음에 D층까지 여기에 있는 요 K 단층에 의해서 잘렸기 때문에 K 단층입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어때요? 지금 왼쪽이 상반이고 오른쪽이 하반인데 왼쪽이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얘는 역단층이에요. 자, 그 다음에 K 단층이 일어났으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J 다음에 S죠. 왜냐하면 요 부분 아주 미세하죠. 요 부분 보시면요. J가 밑에 있고 S가 위에 쌓였어요. 그러니까 J가 먼저고 S가 나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아무리 복잡한 지층이라도 저희가 지사학의 법칙을 배운 대로만 적용을 한다면 연습만 조금 하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여러분 학교 시험이나 아니면 뭐 모의고사, 수능 뭐 이런 데 보시면 이런 지질도가 나오고 뭐 이런 상대적인 어떤 순서를 정해서 옳은 보기, 틀린 보기를 판단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럼 보기는 다 빼버리고 일단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할 거 두 번째 거 절대 연령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절대 연령이라는 거는요. 실제 암석이 생성되거나 지질학 사건의 발생 시기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됐냐 뭐 이런 것들을 구해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절대 연령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 일단 동위 원소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동위 원소라는 거는 원자 번호가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원소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화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화학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사실은 동위 원소가 어떤 건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동위 원소 원자 번호가 같지만 질량수가 다르다는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요. 원자 번호가 같다는 거는 양성자 수는 같다. 근데 질량수가 다르다는 거는요. 질량수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예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고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같다는 건 양성자 수가 같은데 질량수가 다르다는 거는 결국 중성자 수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동위 원소입니다. 그래서 양성자 수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게 동위 원소고요. 만약에 같은 종류의 원자라고 해도요. 이렇게 중성자가 다르면 어떻게 돼요? 네, 물리적 성질이 바뀝니다. 화학적 성질은 같아도 물리적 성질이 달라져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수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동위원소가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소고요. 지우고 눈에 띄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가 동위원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소는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중성자 하나가 끼면 중수소, 두 개가 끼면 삼중수소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는 동위원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90종 정도는 안정한 동위원소라서 분계가 안 돼요. 하지만 162종, 훨씬 많죠? 이게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자연적으로 분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동위원소들은 시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원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방사성 동위원소가 분계되어 가느냐?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방사성 동위원소를 우리가 활용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얘는요.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분계한다고 했죠. 근데 이 분계하는 속도가 일정해요. 자, 외부의 온도하고 압력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절에 따라도 바뀌고 하루 동안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도 기온이 바뀌는데 그 기온의 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압력에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방사성 동위원소가 분계하는 속도는 사실상 거의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빠르게 분계하는지만 안다면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만 측정하면 거꾸로 그 녀석의 나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모원소하고 자원소 이제 앞으로 얘기 많이 할 텐데 모원소는 원래 원소고요. 엄마 원소. 자원소는 아들 자죠. 그래서 분계 후 생성된 원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계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일단 위에는 알파 분계고요. 아래쪽 그림은 베타 분계예요. 자, 알파 분계는 뭐냐면 알파 입자가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즉 알파 입자, 여기 알파 입자죠? 근데 이 알파 입자가 뜻하는 이름이 뭐냐면 헬륨입니다. 헬륨. 헬륨을 알파 입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데 여기 헬륨이 튀어나가고요. 나머지 애들만 남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분계한다는 거고요. 이 분계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파 분계를 했을 때 조금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 원소 기호에서 아래쪽에 있는 게 뭐죠? 네, 원자 번호고요. 위쪽에 있는 게 질량수입니다. 자, 그런데 질량수는 줄었고요. 양성자수도 줄었어요. 왜? 헬륨이요. 2, 4라고 써있죠. 양성자가 2개고 중성자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2개, 질량수가 4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헬륨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만큼의 양만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수는 4만큼 줄었고요. 원자 번호는 2만큼 줄어서 새로운 물질이 된다는 거고요. 이 과정이 바로 알파 분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 분계가 있어요. 베타 분계. 자, 베타 분계라고 하는 거는요. 이 그림에서 나타난 걸로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중성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중성자가 너무 많으니까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변신합니다. 그러면서 전자, 즉 베타 입자를 방출해요. 이 베타 입자는 상황에 따라서 전자이기도 하고요. 혹은 양전자이기도 하는데 지금 이 반응에서는 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 하나가 튀어나가면서 물질이 바뀌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 하나로 변신했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하나 커집니다. 자, 그런데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만 변했으니까 질량수는 어차피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수니까 질량수는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알파 분계, 베타 분계를 조금 비교하는 게 혹시 나올 수도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하자면 알파 분계는요. 질량수와 원자 번호가 모두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줄어듭니다. 자, 근데 베타 분계는요. 원자 번호는 늘어나는데 질량수가 똑같아진다. 이유는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 하나로 변화됐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파 분계가 한번 일어나면요. 원자 번호 2 감소, 질량수 4 감소, 감소. 자, 그 다음에 베타 분계가 일어나면요. 어떻게 되죠? 원자 번호는 1 감소했죠. 질량수는 변화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성자수가 이거 잘못 썼네요. 원자 번호가 1 증가했죠? 근데 질량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네, 중성자수는 1 감소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우리가 보면요. 방사성 동위 원소가 이제 분계를 해서 모 원소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반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반감기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달라요. 자,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일단 이거 해석부터 해보면요. 방사성 동위 원소마다 일정한 반감기를 갖게 되는데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원소가 100%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요. 네, 모원소 50, 자원소 50으로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반감기가 두 번이 되면요. 50밖에 남지 않았던 모원소가 또 절반으로 줄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원소의 양은 2%가 됐고요. 두 번째 그 시간 속에서도 그러니까 반감기 한 번 지나고 두 번 될 때까지 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의 속력으로 그 방사성 동료도 분계가 진행이 되니까 25%의 모원소가 추가로 줄었죠? 여기서 여기 가는데 그러므로 자원소는 25%만큼 추가로 늘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반감기 횟수 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25%밖에 남지 않았던 모원수가 절반인 12.5%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모원수를 100이라고 잡았을 때 그러므로 자원수는 나머지인 87.5%를 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퍼센트 비율로 주어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몇 대 몇으로 주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요. 모원소도 자원소도 50% 남았죠? 그래서 얘네들의 존재비가 1대 1이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직관적으로 눈치가 빠른 분들 아시겠죠? 자, 모원소가 25, 자원소가 75면요. B는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가 1대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1대 7이 됩니다. 자, 이게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퍼센트로 주면은 사실 좀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기가 편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냥 B로 주어질 때가 있어요. 1대 1이냐, 1대 3이냐, 1대 7이냐. 그래서 B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거를 좀 자유롭게 환산해서 왔다 갔다 하는 능력도 조금 필요하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반감기를 한번 구해보면요. 요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밑에 한국말이 써 있으니까 보시면 처음 모원소의 양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2분의 1, 그다음 지수가 들어가는데 반감기 분의 절대 연령이 지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이 나와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광물 속에 들어있는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 반감기를 알고 있으면 잴 수 있다 라고 했죠. 이렇게 구합니다. 처음 모원소의 양 분의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은 2분의 1의 n승과 같습니다. 이 n승은 반감기 횟수. 그러니까 반감기 횟수라는 거는
한 번 반감기가 지나면 어떻게 되죠?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1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때는 우리가 반감기 한 번 지나면 어떻게 돼요? 50대 50, 1대 1이라 그랬죠. 모원수와 자원수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1분의 1 혹은 50분의 50이니까 지수가 1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 1 집어넣는 거랑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절대 연령은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구하느냐? 반감기, 그 다음에 반감기 횟수로 구합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마다 반감기가 몇 년인지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기 구한 n 값을 이용해서 곱해서 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에 전제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냥 막 한다면 틀리거든요. 자, 뭐냐면 암석이 생성된 이후에 모원소나 자원소가 외부로 빠져나가거나 혹은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았다라고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정하지 않으면요. 얼마나 빠져나가고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라고 간주하고 우리는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건데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그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한 후에 생기는 자원소의 입자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100대 0으로 출발을 해야 이게 정확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100대 0. 자, 이 두 가지 기본 단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을 해보죠. 자, 절대 연령을 구해보겠습니다.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선 지층의 생성 순서를 구해야겠죠? 지층의 생성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2, 3, 4 나오고, 그걸 뚫고 지나간 암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정합이 있고, 5에서 9번까지 퇴적이 된 다음에 암맥 B가 관입하고 부정합하고 지층 10번에서 13번까지 순서대로 퇴적이 있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 방사성 동위원소 X가 A에서 25%, B에서 50%래요. 자, 50%에서 나이 보니까 50%, 네, 얼마예요? 100만, 1000, 2억이죠, 2억. 그래서 2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맥 A의 나이가 2억인 거예요, 2억. 아, 4억인 거예요, 4억. 왜냐면 지금 보시면 모험 소유량이 50%일 때 시간이 2억이죠. 반감기가 2억이잖아요. A가 25% 남았죠. 그러니까 반감기가 두 번 지난 거죠. 그래서 암맥 A가 4억 년. 그다음에 암맥 B가 50% 들어있으니까 얘가 2억 년이죠. 그러니까 지층 5번에서 9번은 4억에서 2억 년 사이에 퇴적되었다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는 사실은 몰라요. 이게 만약에 그 암맥 B에 더 가깝게 돼 있는 것 같다라고 순서대로 잡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억 년에 얼만큼 가까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는 2억에서 4억 년 사이다라고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방사성 동위 원소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딱 그건데 사실은 나머지 애들은요, 전부 다 효과적인 연대 결정 범위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반감기가 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 반감기가 억인데 만약에 100년 단위로 구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변화가 거의 없죠. 반감기가 100억 년이니까. 아, 뭐 100억 대도 있고요. 10억 대도 있고 어쨌든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모원소의 반감기하고 최대한 유사한 그 범위 내에서 연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된 전에 있는 것들은 얘네들을 다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데이터는 현대에 가까울수록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제 가까운 시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방사성 탄소를 이용합니다. 다른 것부터 동위원소가 짧아요. 573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는요. 뭐가 쓰이냐면요. 절대 연령 측정에는 보통 화성암이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광물이 정수된 시기가 명확하죠. 만약에 퇴적암을 쓰면요. 퇴적물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걔네가 뭉쳐서 생긴 게 퇴적암이지. 그러니까 퇴적물의 기원이 불분명하고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변성하면요. 재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광물의 생성 시기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방사성 동위원소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은 다 화성암을 쓴다. 절대 연령 측정에 사용하는 것은 화성암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암석 쪽에 존재하던 지르콘이 완전히 녹았다. 흐른 뒤 다시 식어서 전출되었다. 자, 다시 정출된 지르콘 속에 들어있는 이 녀석의 함량비는 얼마일까? 예, 답은 100대 빵입니다. 자, 왜냐하면 마그마가 이제 냉각되었다가 다시 정출이 되잖아요. 이때 우라늄이라는 물질은요, 규산형 구조 내에 포함되지만 납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의 암석 안에 지르콘이 일정 비율의 납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해봐도 결국 녹은 후에 다시 지르콘 결정이 형성이 되면요, 그 안에는 납이 없고 우라늄만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량비는 우라늄 100입니다. 즉 어떠한 광물도요, 다시 녹았다가 돌아오면요, 걔가 완전히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요거는 산소 동위원소를 활용해서 나타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만 보면 사실 영어기도 하고 뚜렷하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방사성 탄소를 이용할 때는요, 방사성 탄소가 자원소가 뭐냐면은 14N입니다. 즉 질소예요. 그런데 이 녀석의 양을 측정하지 않고요, 시료 내에 있는 14C와 12C의 함량비를 이용해서 연대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4C와 12C의 비를 이용해서 구한다. 자,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14C는요,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 14N으로 변합니다. 근데 태양 복사를 받으면요, 어떻게 돼요? 14N이 14C로 다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계속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자연에서 두 원소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생물체가 살아있으면요, 호흡을 하죠. 광합성도 하고요. 그러면 대기 중의 공기가 몸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4C/12C의 비율이 대기랑 같고 그것이 결국엔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14C의 붕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생물체가 죽었어요. 이제 여기 그림처럼 말이 죽어요. 그러면 더 이상 호흡을 하지 않으니까 14C가 공급되지 않겠죠. 14C가 전부 다 14N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만 일반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죽으면 땅에 묻혔을 때 14C 공급이 중단이 되니까 나무 혹은 뼈, 여기 그림대로 나무가 있고 생물이 있으니까 나무나 뼈에 14C가 줄어들어요. 왜냐면 호흡을 안 하니까 대기 중에 있는 14C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14C의 양이 주니까 마찬가지로 함량비 12C분의 14C의 값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살아있으면 호흡과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리 14C가 우리 몸 내부에서 혹은 생물체 내부에서 14N으로 바뀌어도 호흡을 통해서 횡당이 되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의 이 B가 안 바뀌는데 죽으면 호흡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14C가 14N으로 변하는 과정만 나오죠. 그러니까 이 B의 값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생물체 내에서 이 12C분의 14C라는 이 B의 값을 구하면 우리가 얘가 얼마나 죽은지 오래됐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반감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상대 연령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봤고요. 절대 연령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는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지질 파트의 마지막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